네, 미증시가요 4월 저점 이후 3개월 동안 무려 25%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미증시 계속해서 상승 흐름 가져갈 수 있을지 대내외 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오늘은요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의 변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도 그렇고 EU, 멕시코까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만 미국의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시장이 좀 내성이 생겼다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일부 내성일 네.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4월 2일 날 그 판때기 갖고 나와서 무지막지한 관세를 때렸잖아요. 네. 그때는 굉장히 놀랬죠. 그럼요. 근데 그 이후에 이게 협상 전략의 일환이구나 하는 게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에 트럼프 두 번째 세컨 네. 라운드 정도 될 텐데 이것도 협상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결국에 관세를 두고 협상 전략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도 좀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상승 배경 유동성의 힘이라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네. 저희는 가상화폐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그 가상화폐 쪽은 이제 유동성의 지표 정도, 유동성의 프락시 정도로 인식을 네. 하고 있거든요. 가상화폐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는 시중의 유동성이 그만큼 넘쳐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7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또 서명을 했습니다. 부채 한도가 5조 달러로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대표님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악재와 호재가 네. 혼재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호재는 기본적으로 감세해주겠다, 소득을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일반 법인들한테 비용을 100% 비용 처리를 다 해주겠다, 원가에 대해서. 더없이 좋은 어떤 소득을 지원해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규제 완화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런데 단기적으로 이번에 부채 한도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5조 상향 조정을 네. 했잖아요. 그럼 이게 제가 오늘은 자료를 안 갖고 왔지만 TGA라고 해서 Treasury General Account라고 해서 재무부의 일반 계정이 있습니다. 한 국가의 국가의 통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게 연초에 7,800억 달러에서 지금 지난 7월 2일까지 3,400억 달러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걸 다시 해석을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재부, 미국의 재무부에서 시중의 유동성, 다시 말하면 어떤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TGA의 잔고 레벨을 8천억에서 8,500억 달러 정도 상정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줄 잡아서 거의 5천억 달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얼마 안 있으면 다 잔고가 바닥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5조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을 했고, 그러면 이제 이 상반기까지 6월까지는 우리가 이제 10년물 지난주 9일, 10일 10년물, 30년물 경매 결과 입찰도 괜찮았습니다만 이 돌아오는 만기 도래하는 걸 리파이낸싱 정도만 했었다면 네. 하반기에 이 법안 통과에 따라서 이제 신규 어떤 국채를 발행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시중에 미국 국채 공급이 늘어날 것이고 일시적으로 10년물 금리든 미국 국채 금리가 일시적으로 살짝 떴다가 빠지는 이런 국면이 당초에 연출될 거라고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전망이 틀려야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네. 지난주 우리가 10년물 금리만 해서 4.2% 수준이었잖아요. 지금 오늘도 살짝 뜨고 있고 4.4, 3, 4.44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덕분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은 살짝 흔들리는. 그래서 7월 중에 어떤 시기든 작은 파고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런 것들의 악재 호재가 혼재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까지 이 오빠 법안이라고 합니다. OBBBA.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 지원, 감세, 규제 완화 이런 거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어떻게든 양적 성장을 할 거고 이걸 반영하는 주식시장도 기본적으로 우상향을 네. 전제로 하고 있죠. 저희 회사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관세 영향으로 나스닥이랑 가상화폐가 지붕을 뚫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원로 이사도 7월에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파월 의장은 또 다른 입장이죠. 연준의 금리 동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기존에 이제 마켓 컨센서스는 7월은 동결이다. 네. 그런데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것부터는 썰입니다. 7월에 깜짝 인하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네. 그 정도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 깜짝 인하가 아니라고 하면 9월부터 한 베이스 케이스로 2차례 인하 정도를 저희 회사에서도 보고 있죠.
두 차례 인하, 7월에 깜짝 인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없다면 연내 한 두 차례 인하는 다들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관세라는 불확실성 있죠. 8월 1일까지 마감일이 다시 유예된 가운데 뭐 캐나다에는 35%, EU에는 30% 관세를 부과를 했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뭐 50% 관세 부과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뭐 트럼프 변덕이 계속되고 있고 관세율도 계속해서 바뀌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덕분에 불확실성은 살짝 높아지는 국면이죠. 네. 뭐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불확실성에 너무 움츠러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연중으로 보자면 저가 매수 기회가 또 한 번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관세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네. 이게 정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난 주말까지 대부분 이제 뭐 EU까지 다 관세를 2차 관세를 지금 막 부가 통보를 했잖아요. 네. 문제는 몇 프로에서 몇 프로로 올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가를 맞은 각국의 반응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봤고, 어떤 반응이냐면 지금까지 나온 반응은 1차 관세 때릴 때하고는 살짝 달라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이것도 학습 효과 중에 하나겠죠. 1차 때는 그래 우리도 그럼 끝까지 한번 해볼 거야, 뭐 중국 등등 이런 반응이었었는데, 요번에는 뭐 브라질이라든가 뭐 EU도 마찬가지고 일단 우리가 협상을 해보고 안 되면 우리도 보복관세 할 거야. 맞아요. 네. 한 발짝 물러선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표현 가끔 제가 드립니다만, 이 아까 이제 정치 문제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인 문제의 끝단의 이슈가 돼버리는 게 이제 관세 문제인데, 이 지정학적인 파워의 어떤 게임이라고 하는 건 본질은 힘입니다. 힘의 본질은 경제력과 군사력이고요. 벌써 한 달 됐나요? 중동 문제 그렇게 우리가 굉장히 깜짝 네. 놀랐었지만 12일 만에 끝나버렸죠. 군사력에서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럼 이 관세는 경제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나라의 대미 무역 의존도가 훨씬 높으냐? 네. 뭐 명약관화하죠. 미국은 굉장히 많은 수입을 해줬고, 반대로 이 문제가 정말 아주 큰 극단으로 갔을 때 경제적인 피해가 누가 더 클 거냐는 거죠. 미국이 아닌 교역 상대국이 훨씬 클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이 관세 문제 해결 수순은 뭐 중간점이 미국으로 쏠려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죠. 네, 4월보다는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뭐 내성이 생겼다, 대표님 말씀대로 학습 효과를 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 JP모건 CEO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관세에 그래도 좀 계속해서 주의해야 된다라는 경고를 내비쳤습니다. 올 초와 같은 4월 달과 같은 좀 시장의 변동성을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네. 얘기죠. 원론의 제롬 파월조차도 지금 그럼요. 네. 그 FMC 총 19명 중에 한 3명, 오스탄 구스비 아까 언급해 주셨던 크리스토퍼 월러 등등 3명만 7월 달에 인하해야 된다고, 나머지 다 지금 매파잖아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아직까지 물가, 이번 주 이제 CPI, PPI 수입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것도 살짝 이제 관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거야 뭐 이제 발표돼봐야 아는 것이고, 그런 그 관세 물가 영향이 얼마나 어떻게 큰 파장, 어느 강도로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럼 그런 면에서 볼 때 제이미 다이먼이 하는 얘기는, 뭐 저도 JP모건 근무할 때 한 2번 뵌 적이 있습니다. 한국 몇 년 만에 한 번씩 네. 이렇게 오셔가지고 타운홀 미팅 하시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저 같은 미물이 제이미 다이먼을 비판할 자격은 안 되지만, 제이미 다이먼은 인베스터가 아니고 뱅커예요. 기본적으로 시장을 보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그 비관론 쪽에 쏠려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이고 네. 역할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분이 한 2년 전인가 여담이지만 그 10년물 금리 그때 4.3, 4.5 막 왔다 갔다 했을 때 10년물 금리 8%갈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시장을 굉장히 스트레스 테스트, 은행들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런 견해를 가끔 내비친다 정도 생각하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발언을 너무 크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TSMC가요 17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AI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2분기 뭐 사상 최대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고, AI 말하면 또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엔비디아가 뭐 최초로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AI 산업과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리더십은 여전히 갖고 갈 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AI를 조금 더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엔비디아 등등의 어떤 스페셜라이즈된 네. 반도체 분야에서 지금 리더십을 확 끌어왔다면 AI가 이제 보편화되고 범용화될수록 거기에 맞는 조금 더 값싼,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이 점점 이제 어떤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얻는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갖고 있죠. 리더십은 계속 살아 있을 겁니다. 네, 리더십 하니까 또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와 최근 계속해서 충돌을 하면서 창당 선언까지 한 상황입니다. 머스크가 로보택시 지역을 좀 확대하겠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좀 반등에 나서기도 했죠. 테슬라 주가와 함께 일론 머스크 이슈는 어떻게 보세요? 참 제가 여기저기 출연하면서 테슬라 얘기 나올 때마다 욕을 먹어가면서 소신 발언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소신 발언을 좀 해야 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을 판단할 때 밸류에이션이나 주가, 향후의 기업 매출 뭐 이런 펀더멘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지배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기업의 지배구조의 끝단에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직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사회, 보드 멤버죠. 이사회와 CEO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테슬라의 CEO라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작년부터 정치에 발을 담궜단 말이죠. 저는 결코 기업에는 플러스 효과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1월 5일 날 당선 이후부터 거의 뭐 250불까지 갔던 게 400불까지 갔다가 지금 250불 깔끔하게 반납하고 지금 300불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죠. 뭐 미래에 투자하고 있고 모든 테크 기술의 총합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기업이라고 하는 게 그런 그 미래의 기술의 총합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라는 것이 매출이고 기업 이익 성장성 아니겠어요? 네. 작년 4, 4분기에 분기 EPS 성장률이 마이너스 2%인가였다가 지난 1, 4분기에 마이너스 4%로 확대됐고요. 매출 지난주 발표된 2, 4분기 글로벌 매출이 보니까 13.5%인가 감소했습니다. 네. 절대 우호적인 그림은 아니다. 게다가 지금 경영에 집중해야 되는 CEO가 정치에 발을 담근다. 저는 럼썸으로 볼 때 결코 플러스 요인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수치 자체도 좀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또 오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게 대표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델타항공도 호실적을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7월 여행 수요가 좀 급증했다는 소식과 함께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미국 경제 지표를 보자면 소프트 데이터가 약화되는 모습인데 소비는 그렇게 약화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소매 판매 지표 이번 주 나올 텐데 미국 경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 펀더멘털은 기본적으로 사운드하다. 그런데 방금 앵커님 의견에 반하자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펀더멘털 수치를 계속 팔로우를 하다 보니까 지난달 발표된 소매 판매는 조금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사실. 그리고 아까 언급해 주셨던 소프트 데이터는 지난 6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6월부터 소프트 데이터가 일제히 다 바텀아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 또는 뭐 선행 지표라고 하는 소프트 데이터가 바텀아웃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뭐 그렇게 뭐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소매 판매가 지난번에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이번 달에도 조금 개선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관세 영향이라는 게 절대 없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물론 저는 그 물가든 그런 게 일시적으로 끝날 거라고는 보는데 제가 아까 모두의 7월 달에 작은 변동성이라고 말씀드렸던 뭐 금리 상승에 따른 변동성 플러스 관세에 따른 심리 위축, 소비 살짝 위축, 물가도 살짝 상승. 그게 이제 연거푸 말씀드리지만 일시적으로 끝날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뭐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 가장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우리가 오빠 법안 언급했었잖아요. 감세,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경제의 양적 성장을 견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자꾸 그 좀 깜빡하고 넘어가는 게 있는데 아까도 우리가 7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거냐 9월 달에 몇 차례 할 거냐 패드 컷 얘기했었잖아요. 9월이든 10월이든 패드 컷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든 경제에는 지지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뭐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관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소매 판매 소비는 살짝 꺾일 수는 있다. 하지만 금리 동향을 또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 뭐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고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JP모건을 시작으로 금융주, 은행주가 줄줄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참 조심스럽긴 한데 JP모건 15일부터 시작하죠. 우리나라 16일부터입니다. 근데 금융주 기본적으로 괜찮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은행주들이라고 하는 거는 님이라고 하잖아요. 넷 인터레스트 마진이라고 하는데 예대 마진 자체가 지금 장기 금리가 계속 그나마 뭐 연초 이후만 보더라도 상승을 했고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훨씬 높은 상황이라 그러니까 일드 커브가 스티프닝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은 기본적으로 금융주는 굉장히 호실적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전 그 델타 항공에서 말씀을 미처 못 드린 것 같는데 제가 아까 소매 판매가 조금 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델타 항공 실적 굉장히 좋았고 이번 주 여담으로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이제 2, 4분기 실적 발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3, 4분기의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4, 5, 6월 달 그 판때기 갖고 나와서 관세 때리고 직격탄을 딱 맞는 구간이 2, 4분기란 말이죠. 네. 그럼 그게 누적되면서 3, 4분기 때 이제 실적이 어떻게 될지 그 기업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수주 잔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미루어 그걸 토대로 발표를 할 거 아닙니까? 가이던스가. 그래서 4, 4분기는 어차피 전망 자체도 조금 안 좋았었기 때문에 뭐 시장의 부정적인 충격을 뭐 크게 흡수할 거라고 보긴 하지만 중요한 건 3, 4분기 실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3, 4분기 예상이 지금 6월 중순 이후부터 이 3, 4분기, 4, 4분기 이후에 실적 개선세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개선되는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긍정적인 그림으로 보고 있고 좀 돌아왔는데 네. 아까 델타항공 실적 굉장히 좋은 것 중에 앵커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여행객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플러스 제가 이제 그날 발표됐던 코멘트를 보니까 여행객뿐만이 아니고 이 출장 가는 사람들의 티켓팅도 굉장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말은 기본적으로 산업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뭐 기업 실적도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두 번째 강조드리지만 7월 달에 살짝의 변동성은 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으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죠. 네, 7월 시장의 변동성은 불가피하다.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저가 매수 기회로 접근해도 괜찮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미국 경기 안에서 고용을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였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그렇게까지 호조를 보인 건 아니잖아요. 고용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약간의 균열이 보이는 건 네.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주로 기억합니다. 고용보고서 발표됐죠. 네. 예상 외에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 뜯어보니까 맞아요. 민간 부분은 한 4, 5만 개가 줄어들었는데 이제 지방 정부의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제가 어서 이런 표현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지방 정부 고용은 국민의 고용이 아니냐. 어쨌건 그래서 이제 네. 긁어부스럼할 필요는 없고 다만 지금 보시는 그 다음 페이지일 텐데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미국의 고용 시장 실시간 데이터 지금 보시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연초 이후에 주간으로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건, 22만 건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주까지 24만 건으로 24만 9천 건으로 계속 트렌드업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나마 이번 지난주죠. 그러니까 지지난주까지 그랬고 지난주 발표된 게 23만 건대로 다시 떨어져서 다행이다 했는데 여전히 그 회색으로 트렌드업 계속 올라가는 게 보이실 텐데 네. 그 주간 실업청 건수뿐만이 그러니까 만큼 중요한 게 연속 실업청 건수라고 그래서 2주 이상 실업 수당을 계속 청구한 건수란 말이죠. 네. 그게 연초 이후에 연초에 17만, 18만 건이었다가 지금 19만 5천, 19만 4천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시장이 조금씩 어떤 식으로든 그 균열이 조금씩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은 섣불리 지금 어떻게 된다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여전히 좋은 단계이긴 합니다. 주간 실업청 청구 건수가 여담이지만 한 30만 건 정도 돼야 저게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런 상황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뭐 예의주시하는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말이 좀 돌아왔는데 기본적으로 노동시장도 아직 탄탄하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고용 시장이 지금 뭐 나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주간마다 발표되고 있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좀 면밀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율 이야기도 못 빼놓을 수가 없죠. 원달러 환율 치솟았다가 정책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좀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매크로 상황 속에서 환율의 변동성이 여전히 큰 상황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모든 질문에 소신껏 답을 드리는데 네. 제가 이 업계 한 33년 있었습니다만 네. 환율하고 유가는 사실 맞출 수가 없죠. 너무 어렵죠. 귀신도 네.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일단 네. 달러 쪽의 수급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좀 복잡해 보이실 텐데 네. 저게 0 기준으로 위에 올라가 있는 달러 미결제 약정 규모거든요. 0 기준으로 위에 올라가 있는 포지션이 그 달러의 약세를 배팅하는 포지션, 그 강세에 배팅하는 포지션이고 0 밑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약세에 배팅하는 포지션인데 최근에 가장 오른쪽의 움직임을 보시면 위로 올라갔던 게 0 쪽으로 쭉 떨어지고 있고 밑으로 내려갔던 게 위로 살짝 올라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미국의 지금 달러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약세 배팅 또는 강세 배팅한 게 점점 줄어들면서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이 정도가 이제 미국 달러의 어떤 변동성 내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안정화되는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 하우스에서는
원 달러로 하면 1,350원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었고, 네. 그리고 달러 기준, DXY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하면 95포인트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과연 뭐 지난주 거치면서 이제 이게 이제 관세 2차 라운드 덕분인 것 같긴 합니다. 1,350 뭐 원대 갔다가 지금 네. 오늘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370원 됐으니까 이 정도에서 호버링, 다시 말하면 좀 그 뭐 업앤다운을 반복하는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 또는 해외 자산에 투자하신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지금의 환율 상황은 우호적인 레벨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에서 좀 변동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앞서서 원달러 환율이랑 유가 전망이 제일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유가를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유가 어떻게 예상하세요? 유가는 네. 제가 레벨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럼요. 유가가 네네. 뭐 70불, 80불 가는 시기는 당분간 보기 힘들 겁니다. 왜 왜 그러냐 하면 2008년도에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네. 서브프라임이 9월 15일인가 그 리먼 브로더스가 공식 네. 파산사전 하면서, 근데 정확히 일주일 전에 9월 7일 날, 2008년도 9월 7일 날 그 셰일가스 새로운 기술 수압 파쇄법이라고 하죠. 네. 그걸로 첫 삽을 딱 뜬 날이 9월 7일이에요. 그 이후에 2015년 12월로 기억하는데, 원래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70년도에 오일쇼크 2번 맞고 나서 79년도인가로 기억하는데 EPCA라고 그래서 에너지 보존법을 제정을 합니다. 내용이 뭐였냐면 원유 수출 금지해. 저기 비상시에 원유를 보존을 해야 되니까. 네. 그 70년 동안 유지했던 2015년 12월 달에 그 EPCA 법안을 해제를 해요, 드디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 9월로 기억하는데, 그때 미국이 단일 국가로 일일 생산량 1위로 등극을 하고요. 2019년도 12월 달에 드디어 원유 순수출국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러면 대충 감이 오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2, 3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중남미에서 가장 좋은 품질의 원유 매장량이 뭐 200~300년 동안 쓸 수 있는 매장 그 스팟이 또 네. 개발이 되고 이러면서, 오펙에서 원래 한 5년에서 10년 전에 오펙이 이 원유 시장을 주물렀던 전략은 가격 전략이었단 말이죠.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해서 이렇게 마켓쉐어를 유지했는데, 그 이후에 바꿨습니다. 이런 네. 지정학적인 어떤 원유 시장의 판도가 바뀌면서 이 오페크도 이 생산량 마켓쉐어를 유지하자는 전략으로 바꿨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마켓쉐어를 유지하다는 얘기는 가격을 올리는 것보단 가격을 떨어지는 공산이 훨씬 많다는 거죠. 오페크뿐만이 아니라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셰일을 계속 퍼내고 있다든가, 중남미에서 굉장히 좋은 양질의 이 원유 저장고가 발견이 됐다든가, 이런 네. 것들은 유가의 상승 요인일까요? 하락 요인일까요? 저는 상승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낮은 가능성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미증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미증시 하반기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미증시 흐름이 좋았는데 현 시점에서 어떤 변수를 보면 좋을지, 또 전략까지 세워볼게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물가 아니겠습니까? 네. 관세 물가 영향이 아마 7, 8월에 발표되는 6월 거, 7월 거를 나타내는 이번 주 CPI, PPI 발표되죠. 이제 발표가 될 텐데, 호플리 그렇게 심각하진 않으면 좋겠어요. 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 그게 이제 변동성을 촉발할 수 있는 네.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금리 아니겠습니까? 이제 금리가 지금 말씀드린 금리는 그 페드 정책 금리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거하고 다 연동이 돼 있는 시장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죠. 지금도 한 4.4 10년물 금리가 됐다는 측면에서 주가가 기본적으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금리가 지금 뜨는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 주가는 살짝 약세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 다 연결이 된 건데, 가장 중요한 변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다시 정리해드리면 뭐 금리하고 물가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은 기본적으로 저는 뭐 고리타분하지만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을 때. 네. 그 AI의 리더십이라든가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자산분을 좀 분산해야 된다는 건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희 회사도 고객 자산, 저희 고유 자금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늘 주식 내에서도 분산을 하는 이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죠. 금리와 물가가 주요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자산 같은 경우에는 좀 배분해서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